(2023년 10월 27일) 제1회 장흥문학상 시상식이 전라남도 장흥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수상작가에게는 이런 헌정사가 바쳐졌는데요. 고통의 강물에서 아름다운 문학혼을 길어올린 작가, 폭력으로 점철된 근현대사의 상처를 서정적으로 치유한 작가, 비애의 숨결과 신미의 리듬이 그 깊은 심연에서 뜨거운 상징으로 움트는 합주를 한다는 사실을 40년 넘게 증거한 작가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1회 장흥문학상을 헌정합니다. 바로 임철우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셨는데요. 오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 간단히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우 선생님께서는 1954년 10월 전라남도 완도군 평일도에서 태어나 주로 광주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전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하던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개도둑이 당선되어 등단하셨는데요. 그 이후 정말 치열하게 소설을 써오셨죠. 소설집 아버지의 땅, 그리운 남쪽, 달빛 밝기, 황천기담, 연대기 괴물, 그리고 장편소설 붉은산 흰새, 그 섬에 가고 싶다, 등대, 봄날, 백년여관, 이별하는 골짜기, 돌담의 속삭이는 등 여러 소설들을 펴내셨습니다. 그 문학적 업적을 기려서 한국일보 창작문학상, 이상문학상, 대산문학상, 요산문학상, 단재상, 장문학상 등을 선생님께서 수상을 하셨고요. 선생님께서는 그 한국전쟁 바로 다음해인 195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전쟁 미체험 세대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선생님 소설에서 전쟁과 분단 문제는 광주 문제와 함께 핵심사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 고향사정과 관련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제 고향은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남해안의 작은 섬입니다. 70년대 후반에야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정도로 아주 낙후되고 외딴 섬,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마을에서 저는 늙은 조부모 밑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부친의 직장 때문에 제 부모님은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육지 도시에서 살고 계셨고요. 덕분에 전 외로움을 일찍부터 알게 되었습니다만 대신 남다른 소중한 체험들을 그만큼 얻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천부적인 이야기꾼이셨는데요. 그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저는 늘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수많은 이야기를 엿들으며 자랐습니다. 대개가 전쟁과 관련한 것들이었죠. 여러 해가 지났지만 전쟁이 만들어낸 동족 상잔의 상처는 여전히 그곳 섬 주민들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도 없고 동네에 라디오 한 대도 없는 처지여서 그 작은 섬 마을은 육지와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고립된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기억은 그곳에서 아직도 현재형으로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 아프고 무서운 기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이야기들 속에서 어린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뒷밭 고구마 저장 구덩이에 숨고 또 누군가는 이웃을 밀고 하고 누군가는 잠자리에서 끌려나가 살해되고 또 누군가는 영영 행방불명되고 그 두렵고 어두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웃집 어른, 제 친구의 아버지, 삼촌 혹은 저희 친척 누군가의 이야기였죠. 놀랍게도 그 중엔 제가 늘 마을에서 마주치는 동네 어른도 계셨고 또 등하굣길에 고갯마루나 언덕 기슭에 무덤 속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덤들 앞을 지날 때면 전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 망자의 얼굴은 몰라도 제가 그의 생애의 내력과 최후의 순간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둘러싼 그런 공간과 사물들 역시 모두 그 이야기들의 무대이자 현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풍날 뛰어놀던 넓은 모래사장은 한때 여러 사람이 살해당한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한여름 내내 벌거숭이로 헤엄치던 마을 앞바다는 손목마다 밧줄이 묶인 여러 구의 시신들이 함께 나란히 파도에 떠밀려 왔다는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른 섬이나 육지에서 살해된 다음 한밤중 몰래 바다에 버려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듯이 한없이 음울한 기억들과 공간 속에서 저는 유년기 특유의 풍요로운 상상력을 통해 제가 미처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생하게 추체험했던 셈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레 저만의 은밀한 기억과 체험이 되었고 훗날 소설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천부적인 이야기꾼인 할아버님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신 거네요.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박경희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박경희 선생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최찬반댁 이야기를 기억해서 실제로는 토지를 쓰기 전에 평사리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평사리를 그렸는데 마치 가본 것처럼 그대로 재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조부님 덕을 많이 보신 것 같네요. 그 선생님 작품 중에서 뭐 이를테면 곡두운동회라든지 물그림자, 붉은산 흰새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 이른바 그 보도연맹 사건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이 보도연맹 사건도 어린 시절에 할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보도연맹 사건하고 관련된 것들인데요. 물론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뒤에 이제 그것이 보도연맹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조금 이제 더 많이 알게 된 건데요. 그 시절 들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제 저희 그 완도군 그 읍내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이제 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것은 반세기 동안 금기시 된 까닭에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걸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사건은 이제 한국 전쟁 발발 직후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에 밀려 우리 국군과 경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수주간에 걸쳐 거의 전국적으로 군과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이른바 좌익 인사들에 대한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사실 당시 정부는 전쟁 전까지 소위 그 보도연맹이라는 걸 조직해서 가령 그동안 뭐 좌익 어떤 정치운동 단체라든가 이런 데 관계된 사람들을 전향을 시킨다는 그런 어떤 목적하에 강제 가입을 시키게 하여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 후퇴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대로 두면 북한에 동조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 후퇴하면서 사전에 모두 제거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제는 그 연맹원들 중엔 실제로 전향한 좌익 인사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문도 모르고 전혀 타의에 의해서 가입된 무고한 그런 농민들, 어민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불리는 이 학살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도연맹 가입자 30만 명 가운데 최소한 10만여 명이 전쟁 당시 단기간 내에 학살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고향 읍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였어요. 아마 그런 그 예는 전국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유일한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비유하자면 한여름밤의 악몽이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실로 아주 기이한 연극을 통해 소위 불순분자들을 분류해내는 책략을 경찰이 썼기 때문입니다. 1950년 8월 1일부터 3월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이때 일어난 사건의 전말은 대충 이렇습니다. 당시 그 읍내 지역엔 전라남도 지역 경찰 부대의 약 절반에 가까운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후퇴하여 임시 직결 중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그곳까지 내려오는 동안 전남 지역 여러 곳에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자행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때 완도읍은 그때만 해도 다리가 이제 섬이었어요. 그래서 전황이 더욱 불리해지면서 읍내에 이제 내려와 주둔한 이 대규모 경찰 병력은 이제 다급하니까 더 남쪽의 다른 섬, 즉 청산도라고 하는 섬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바로 그 직전에 이 지역 일대 보도연맹원들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평상시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교육의 하나라는 명목으로 그 완도 지역 내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섬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전부 선박편들을 동원해서 전원을 읍내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읍내 중학교에 집단 수용을 해놓고 이틀가량 형식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갑자기 전부 풀어줍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전쟁은 터졌다고 하는데 우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려는 걸까.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는데 갑자기 풀어주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반갑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급작스러운 조처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았구나 싶어 읍내로 다투어 쏘아져 나와서 각자 여관이나 친지의 집을 찾아 들었습니다. 밤중에 풀어주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내일 아침 그러니까 당분간은 읍내에서 기다려라라는 그런 단서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풀어주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이제 느닷없는 이렇게 소란이 벌어집니다. 총소리가 막 들리고 이른 새벽에 무장병력을 가득 실은 트럭이 거리를 질주하고 병사들이 군화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막 함성을 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인민군이 왔다, 인민군 만세, 이런 소리들이죠. 사람들이 밤중에 자다가 그냥 황급하게 깨어나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밤사이에 북한군이 여기까지 쳐들어오다니 무슨 전투 소리도 없었는데 도대체 경찰 부대는 언제 도망을 쳤단 말인가. 정말 아주 극도의 당혹감 속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벌벌 떨죠. 중요한 대목인데요. 방금 풀려난 보도연맹원들은 자다가 이 사람을 또 갑자기 튀어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민군 세상이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어쩌면 좋을까. 그들은 다급하게 고민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처지는 대단히 애매하지요. 가령 남한 정부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전향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박 같은 존재입니다. 즉 겉은 푸르지만 속은 빨간 불순문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 쪽에서 인민군 쪽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또한 자기들은 그 사상을 저버린 비겁한 배신자, 변절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구나 전향 정도가 아니라 남쪽 정부에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북한 쪽에서도
반갑지 않은,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보도연맹원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자,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 중 상당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충성을, 점령군에게 충성을 자기들이 보여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 인민군 만세, 이런 소리,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면서 튀어나갑니다. 일부는 또, 뭐라 그럴까,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어떤 사태를 보면서 떨고 있지요. 그 사이에 새로운 점령군은 한바탕 난리가 법석을 떨고 읍내 경찰서에선 확성기가 울려 나옵니다. 즉 아침 8시에 주민들은 전원 중학교 운동장으로 모이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나서 주민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모두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운동장에 모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눈에 비친 인민군의 복장은 굉장히 묘했습니다. 무슨 그 군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설픈 변장을 한 건데, 모자엔 붉은색 천을 둘렀고 군복엔 명찰도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대부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인민군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었고, 더구나 그야말로 졸지에 당한 일이라 공포에 질려서 그런 생각들을 할 여유가 없었죠. 그래도 훗날 들어보면 그래도 그 중에는 용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전체 모여놓고 지휘관이 단상에 올라서 짧게 연설을 하고 주민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즉 우익, 좌익, 그리고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즉 처형할 그 사람들과 구해줄 사람들을 사실 거기서 이제 판별하는 거죠. 막상 그 인민군을 복장을 한 병사들은 주변을 감시하고 있고, 이제 그 소위 좌익 인사들이라고 말하는 연맹원들 중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판별 작업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빨간 무슨 완장 비슷한 걸 차고, 직접 주민들을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뽑아내거나, 혹은 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그 변호를 해주거나 하는 시기죠. 이때 그 운동장 가운데는 미리 새끼줄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칼을 만들죠. 그래서 선별 결과에 따라서 처형 대상자는 이쪽 칸, 나머지는 저쪽 칸, 이런 식으로 끌려가 앉혀집니다. 그야말로 염라대왕이 지배하는 지옥의 풍경 그대로입니다. 판결이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으로,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명씩 버릴 때마다 비명과 통곡이 터져 나오고, 다행히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또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사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좌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있지만, 기회주의자 혹은 겁에 질려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스스로 걸어나온 이들도 있고 그랬죠. 이익과 선별이 대충 끝났을 때 주민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사색이 된 우익들, 우익 인사들하고 분류된 사람들, 또 가운데는 이도 저도 아닌 순수한 민간인들, 그리고 가장 이제 반대쪽에는 북한의 충성을 맹세하고 나선 그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들, 이런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이때 이제 드디어 모든 판별이 끝나고 지휘관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런 일종의 염라대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그 증언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사실 그 어떤 참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그 지휘관이 이제 맨 앞줄에, 즉 리더격인 그 붉은 완장을 찬 연맹원 사내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너 정말로 우리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예,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휘관이 권총을 빼들고 그 사람의 이마를 탕 하고 쓰러뜨리죠. 그러면서 이 빨갱이 새끼들 이래도 충성할 거야. 자, 지휘관의 고함과 함께 마침내 그 희한한 연극은 충격적인 대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즉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이 일시에 뒤바뀌고 천국과 지옥 자리바꿈을 합니다. 죽음 문턱까지 갔던 쪽에서는 환희와 감격의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고 반대편에서는 충격과 절망의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날 그 중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났던 연극의 대단원입니다. 그 기만적인 집단 연극의 결과 대략 250여 명으로 추정되는 보도연맹원은 그 직후에 경비정의 실려가 군 선박에 인계되자마자 읍내 앞바다에서 총살되어 물속에 버려집니다. 그 이후 한동안 인근 각 섬들의 바닷가엔 이름 모를 시체들이 떠밀려왔고 뒤늦게 유가족들은 소문이 들리는 곳마다 시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얼마 후에 인민군이 섬을 점령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거꾸로 참혹한 보복국이 또 벌어지게 되죠. 예, 벌써 70년도 더 된 사건인데요.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실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마치 얼마 전에 그 겪었던 그런 사건처럼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반적인 집단 연극,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참혹한 보복극, 그 어느 쪽도 사실은 제대로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좀 광기의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들은 그 이야기는 특히 어떤 점에서 생생하게 선생님에게 각인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그 어릴 때 가장 제가 충격받았던 거, 그게 사실 뭐 무슨 정치적인 그런 거, 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교묘한 그런 거짓, 계략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그렇게 결정했을까. 그야말로 속임수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연극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게 가장 저는 그 뭐랄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훗날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어쩌면 최초의 제 원체험,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어른들의 세계, 이 세상, 사회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하나의 원체형으로 가장 충격적으로, 상징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가지고 저는 그 곡두운동회, 그다음에 물그림자라는 두 편의 작품을 썼고요. 물그림자는 특히 다큐멘터리 그런 그 요소가 짙은 작품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금도 이제 조금은 언급이 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항상 그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작가로서 등단을 하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고향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떤 한 노인을 그 사건의 당사자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전직 경찰관이었고 그때 바로 250여 명의 보도연맹원들을 배에 태우고 나가 군 전함에 직접 인계해 주었던 불과 서너 명의 그 경찰들 중에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는 순간 저는 그게 이게 뭐 운명적인 만남이구나 깨달았어요. 이분은 굉장히 그때 두려워했어요. 그걸 그 시기에. 그러면서도 또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사실 모르고 그냥 인계만 해줬는데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 학살의 장면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평생을 굉장히 죄의식을 갖고 살고 있던 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설득을 했고,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설득을 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입을 다물면, 영원히, 아마 이분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최후의 증인인데,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해야, 해방 전에 동경에서 어떤 대학을 중퇴한 경력까지 있는 인텔리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기억으로 괴로워했다고 고백했고,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에 그분은 병원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의 그 용기 덕분에 저는 비로소 막연하게 어떤 이야기로만 떠돌던 그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비로소 물그림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전직 경찰관이었던 그 노인분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어쩐 의미에서는 한국문학사의 은인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요. 고향 이야기는 뭐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작품 읽어보면 이제 고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떠셨나요? 10대 초반에 저는 출생지를 떠나 광주로 온 이후에 쭉 광주에서만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제가 통과해온 시대는 군사 독재 정권 시대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반공 교육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던 60년대에는 우리는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라고 시작되는 혁명 공약을,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 헌장을 뜻도 제대로 모른 채 학교에서 달달 외우며 자라야 했습니다. 이걸 못 외우면 늦게 학교에 잡아놓고 다 외울 때까지 시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과 민족중흥이라는 사명을 안고 세상에 태어난 이른바 참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한 세대였던 것이죠. 무려 18년에 걸친 박정희 정권 시대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전두환 군사정권이 등장했고 눈앞에는 엄청난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5.18 광주 민중항쟁입니다. 신군부가 권력 찬탈을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광주에선 최초에는 아주 작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소수의 비무장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히 상상을 초월한 잔악성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이고 비상식적인 군대의 폭력은 그 참상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왔고, 시위가 일시에 격화되자 군은 비무장인 군중을 향해 급기야 대낮 도시 한복판에서 집단 발포를 개시합니다. 수많은 사망자를 눈앞에서 지켜본 시민들은 마침내 무장을 시작하고 생사를 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밀려 잠시 퇴각했던 군은 며칠 후 5월 27일이죠. 무려 2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총동원하여 한밤중에 탱크와
전투용 헬기까지 앞세운 진압작전 끝에 결국 광주를 점령합니다. 열흘간의 이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 사망자 300여 명과 다수의 행방불명자 그리고 수천 명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정작 그 다음입니다. 사건 발발 당시와 진압작전 직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군부는 이 순수한 시민들의 저항을 간첩과 불순분자들의 책동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보수 언론 매체들은 앞을 다투어서 정부의 이런 발표를 고스란히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군부와 언론 기업과 극우 세력이 힘을 합쳐 연출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연극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광주 시민들을 제외한 여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된 역사적인 거짓 연극 말입니다. 이 일사불란한 연극은 수년에 걸친 장기 공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매도되고 조작된 채 다른 지역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주어지기 전까지 최소한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광주의 5월은 공식적으로는 내내 불순 세력의 폭동이자 반란이었고 80만 광주 시민은 모두 폭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열흘간의 현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했던 저는 겁많고 소심한 대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한 문화운동 단체에 속해 연극 활동을 하던 중이었으나 시위대 틈에서 몇 개의 돌을 던지며 개처럼 도망쳐 다녔을 뿐 정작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그 이후 오래도록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제게 처음으로 소설을 써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열흘간의 상황을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절규와 분노를 세상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열흘간의 저항을 순전히 정치적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고 믿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했고 그 일에 저 또한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설뿐이었습니다. 그 작업에만 꼬박 10년을 매달린 끝에 마침내 장편 봄날을 탈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 1980년 5월 광주에서 열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꼭 세상에 전하기 위해 소설가가 되었다는 말씀은 이전부터 여러 번 하셨는데요. 그 열흘 동안의 이야기를 선생님께서는 10년에 걸쳐 쓰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년도 더 걸렸는지 모르죠. 실제로 겪었던 열흘도 무척 고통스럽고 참담한 시간이었겠지만 그 열흘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10년도 무척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 열흘의 체험을 계속 재체험하는 시간이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 선생님께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요. 선생님께서 탈구하신 장편 봄날의 한 대목을 직접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제 그 봄날 5권 거의 마지막 실려 있는 건데요. 이 장면은 어디냐면 우리가 그 윤상원 열사는 여러분이 이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도청 소위 진압작전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있다가 계엄군의 정탄의 최후를 맞이한 그분들 중에 이제 바로 어떤
리더격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제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마지막 즉 계엄군이 드디어 도청까지 밀고 들어오는 그 순간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고 그때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장면, 그때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절규의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상현, 넌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 하는가? 누군가 가슴속에서 심판관처럼 그렇게 묻고 있었다. 그래, 왜 난 죽으려 하는 거지? 윤상현은 스스로에게 똑같이 되물었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해. 지난 열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이어온 이 뜨거운 항쟁의 마침표를 누군가는 찍어야 해.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유는 다만 그것뿐이야. 저 불의한 압제자들에게 이 자리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고스란히 내어줄 수는 없어. 절대로. 그것이야말로 저들의 승리를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말 터이므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설사 이 순간엔 우리의 싸움이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야. 훗날 다른 누군가가 이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지. 그래, 아무것도 헛된 것은 없어. 우리가 꿈꾸었던 것, 사랑하고 소망하고 투쟁했던 것, 진정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은 없어. 윤상현은 말없이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먹물 같은 어둠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뿐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윤상현은 저 열흘 동안의 뜨거운 싸움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한 덩어리로 격렬하게 끌어넘치며 밀물처럼 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던 수십만의 사람들을, 그들의 노도와 같은 함성을,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한 한겨울 보리상 마냥 작고도 지순한 인간의 불꽃, 자유와 정의와 생명을 향한 찬란한 그리움의 불꽃들을, 그리고 그 작은 불꽃들 하나하나가 모여 수백, 수천, 수만의 불기둥이 되고 마침내 거대한 불의 강을 이루며 뜨겁게 굽이쳐 흘러가는 그 찬란한 인간의 신화를, 그리움과 희망의 신화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윤상현은 지난 열흘 동안 똑똑히 지켜보았었다. 그리하여 이 순간 그 아름다운 불꽃의 기억들을 가슴속에 간직하게 된 것만으로도 윤상현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불현듯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불꽃 하나가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윤상현은 느꼈다. 그것은 그의 가슴을 소리 없이 녹이고 살과 피를 녹이고 마침내는 영혼까지를 환하게 밝히는 것만 같았다. 윤상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하느님, 제게 최후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죽어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예, 고맙습니다. 이제 최후를 예감하는 윤상현이 고림본의 상태에서 요 바로 앞 대목에는 원래 이 광주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알려지면 대구에서, 대전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끝내 이렇게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감했었는데 끝내 와주지 않았고, 이 도시를 잇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망이랄까 절규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약간 수그러들면서 최후의 순간을 예감하지만 이제 그 어떤 불빛을 통해서
그리고 불빛과 함께 했던 어떤 그 불빛과 또 같았던 그 얼굴들을 떠올리고 뭐 그러는 장면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작품이 문학과 사회에 연재될 때의 제목은 불의 얼굴로 연재가 됐었고 이제 책이 나올 때 봄날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짧게 읽어주셨지만 그 열흘 동안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광주 항쟁에 대해서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선생님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신 1980년대 전반기 그 전두환 군부 독재 상황에서는 광주의 광자도 제대로 꺼내기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글로 쓰기 어려운 시절에도 스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쓰시려고 하셨어요. 무척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뭐 지난 제가 40여년에 걸친 이제 장기학 생활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그 중심을 차지하는 게 80년 5월 광주 항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20대 가장 젊고 아직 그 어떤 불꽃 같은 그런 어떤 그 영혼을 가졌던 그런 젊은 시절에 그때 만났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쓴 작품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제일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던 게 이제 바로 그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편 봄날은 사실 제가 10년 만에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80년을 겪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었던 그런 작업이죠. 근데 이 봄날의 경우 그간에 이제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자료들 사실 이거 거의 제가 거의 10몇 년 동안 모아온 그런 자료들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어떤 사건의 진실을 최대한 소설 안에 재현해내고자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도전했던 작품입니다. 이제 이형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선 제가 80년대 등단에서부터 썼던 그 5월 소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80년 5월 당시 제가 4학년이었고요. 전남대학 4학년이었고 바로 몇 달 후죠. 6개월 후인 81년 1월에 등단을 했고 그 이후 5년 사이에 제가 소설집을 3권이나 출간했을 만큼 정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작품을 써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5월에 관련된 그런 소설이었고요. 당시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 철거를 어떤 휘두르던 때라 사실 우리 사회에도 공개적으로 누구도 5.18은커녕 글쎄 5월 광주라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당시에 83년, 4년 모교에서 조교하고 그다음에 시간 강사로 일하던 때인데요. 제가 있던 건물 즉 인문대 교수동 2층 한 칸을 정보원과 형사들이 그 버젓이 지부를 차려놓고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상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정에는 뭐 대규모 그 사복 경찰 병력이 날마다 수백 명씩 질을 치고 있었고요. 아마 이제 바로 광주이고 전남대학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바로 심지어는 제가 그 첫 작품집을 발표하고 아직 이제 겨우 신인 작가로 이름을 이제 막 알리기 시작할 무렵인데 정보기관에서 저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물이 이따금씩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뭐 천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오고 제 근황을 물어보고 또 이번에 발표한 소설이 뭐냐.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대신 한번 요약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뭔가 전화로 이야기를 해주면 적고
받고 뭐 그런 시즌까지 해보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현실에서나마 그래도 뭔가 써야만 했고 가능하고 효과적인 어떤 표현 방식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쓴 세 권의 책, 아버지의 땅, 그리운 남쪽, 달빛 밝기에 실린 작품들은 대부분 그때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고심의 결과물이고요. 리얼리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상징이나 알레고리 혹은 풍자적 형식 따위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다양한 어떤 양식의 시도가 5.18을 직접 다루기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 때문이기도 했고, 사실은 저는 5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때 바로 그 시점, 즉 5.18을 겪고 여전히 살고 있는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쓰고 싶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여전히 계속되는 어떤 학살의 시간과 기억, 그 참담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광주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의 풍경들을 뭔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5.18을 얘기할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열흘간의 시간과 사실들 거기에만 한정해서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 그걸 겪었던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칫 망각해 버리고만 합니다. 즉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건은 결코 그 열흘간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내면으로든 외면으로든 피 흘리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5.18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5.18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곡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야말로 뭐 심하게 말하면 무슨 빨갱이 혹은 뭐 좌익 같은 그런 불순분자, 폭도, 뭐 양아치 이렇게 정권이 그렇게 매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그런 그 가해자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들로부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고통을 같이 공감해 줘야 될 사람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과 차별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나,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를 놀랍게도 사람들은 미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피해자들의 그 내면과 육신의 어떤 고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흔들어 깨워서 진정한 아주 작은 공감과 반성의 계기라도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제 작품들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노에 차 있는 아주 정말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외치고 싶었던 것들이 있죠. 그런 무관심과 무지는 사실 또 다른 공모라고, 우리는 어쩌면 공범들이라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에 바쳐서 그렇게 고함치고 싶은 그런 목소리가 제 작품 속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5.18 이후 10여 년 동안 올 광주는 폭동이었고 시민들은 정말 너무나 모멸적인 그런 누명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 모두를 견뎌야 했던 고통과 울분은 사실 오로지 그 도시 사람들, 광주 사람들만의 몫이었고요.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고 그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 또한 제 자신의 몫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는 또 제 자신의 이야기의 다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소설에 그 당시 그 무렵에 나왔던 소설에는 그런 그 육신과 영혼이 망가져버린 그런 주인공들이 사실 유독 많은 까닭은 그래서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제가 이 시기에 제 소설은 학살자에 대한 고발이자 동시에 이웃들을 향한 제 나름의 절박한 호소,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 시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 소설에서 그 다루는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은 그 당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도 그렇고 광주 항쟁도 그렇고 다른 역사적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선생님의 상상력과 또 인식에 의해서, 역사적인 인식에 의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관련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서술됩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 작가적 입장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가 그러면 어떤 철학자 한 분의 그 상당히 인상적인 짧은 아포리즘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글은 이렇습니다.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생들의 총합이다. 죽은 사람 하나하나는 사라졌어도 그들이 살았던 생들의 총합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통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만의 언어로. 사실 저는 굳이 소설을 쓸 때 뭐 역사니 사회니 따위를 꼭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사람들에 대해 쓰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같이 겪고 같이 살았던 그 암울한 시대의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또 그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소설이 필요하다면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 있으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작가란 고대 샤먼과 비슷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폭력과 불의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아직 살아있지만 그 분노와 한으로 영육이 함께 병든 이들, 또 그러함에도 세상 어디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약자들, 바로 그들을 위해 샤먼은 기꺼이 망자의 넋을 자신의 몸 안에 받아들여 곡진한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작가도 어차피 그와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기억과 망각,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고통과 화해. 그 단절된 두 세계의 중간에 위치하여 언어, 즉 이야기를 통해 둘 사이의 문을 열어주고 끈을 잇고 통로를 터주려 애쓰는 사람들. 고통과 절망, 슬픔과 분노에 찬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를 대신하여 직접 그것들을 자신의 육성으로 토해내고자 욕망하는 자들. 예, 말씀해 주신
샤만과도 같은 존재로서의 그 작가에 대한 생각 매우 인상적이네요. 오래전부터 정말 좋은 문학은 샤만 시인이나 샤만 작가들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애도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아주 너무 많았던 우리의 경우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샤만 작가로서 소설 쓰기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 더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 쓰기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신과 타인의 생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작가라는 존재는 기억하는 자이자 기억을 세상에 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도 싸우고 세상의 어둠과도 싸우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하고 기억하는 자.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공간과 사회를 지켜보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 저는 그게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에겐 자신의 생애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무수한 사람들의 삶과 풍경과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타인들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설 그리고 작가에 대한 저의 소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창작과 영감의 원천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낯익은이든 익명의 존재이든 간에 제 생애에 숱한 길목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특히나 전쟁과 분단이 남긴 트라우마, 전후의 극심한 가난과 허기, 군사 독재 시대의 폭압과 광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경제개발 정책, 민주화를 향한 민중의 지난한 투쟁과 희생, 그리고 1980년 광주 학살. 저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들의 정말 무고한 희생, 억울한 죽음, 고통, 그러한 색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루지 못한 그들의 꿈과 소망, 그리고 슬픔과 절망, 분노와 고통의 탄식을 또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음성, 숨결, 속삭임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저의 의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저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다시 태어납니다. 예, 그 스님 이전 세대도 그렇지만 스님 세대 또한 가혹한 그 아주 폭력적인 현대사를 관통해온 불행한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역사 체험을 하면서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해왔는가를 탐색하고 또 애도하고자 하셨지요. 그런 폭력적인 현실에서 문학의 몫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어떤 제 삶의 체험으로부터 온 것들, 그것들이 결국 제 이제 소설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바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소설관 혹은 작가라고 하는 것, 문학의 의미는 결국 그것들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쓴 소설에는 당연히 그런 시대적 고통과 풍경의 흔적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제 나름의 어떤 폭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 그런 제 나름의 어떤 문학적 신념에 토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폭력적 역사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 문학의 상상력이 갖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만약 던져본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돼 있고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어떤 공식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나의 비극적, 폭력적인 사건을 어떤 물리적 시간으로 환원해서, 즉 캘린더상의 달력상의 어떤 명확한 시간으로, 그리고 또 사건의 일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냐하면 역사는 그 사건을, 그리고 증명 가능한 사실을 그 중심에 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는 문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역사와 다른 점은 바로 문학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건이 종료되는 물리적 시간 이후로도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건은 종료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과 슬픔으로 끊임없이 피 흘리는 또 다른 사건의 시발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명료한 사건의 일지나 사실, 자료, 그 너머에 묻혀 있는 어떤 것, 즉 말해지지 않고 언어로 말해질 수 없고 아직 침묵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 바로 그 미지의 공백, 그 텅 빈 흰 종이의 여백으로부터 진짜 이야기는 태어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망각증 혹은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망각증이나 무관심은 인간 본연의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어둡고 불쾌한 기억으로부터 가급적 벗어나고 싶은 것, 그 자연스러운 충동이니까요. 더구나 현대인에겐 당장 매 순간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뭔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죠. 그것들 자체에 적응하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든 처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자분들에게.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가령 국가폭력이나 사회적 폭력과 같은 현대사의 여러 사건들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내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그러합니다. 비록 오래전 사건이지만 정작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 곁에서 살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파괴당한 생으로부터 눈 감고 등 돌려도 좋을 권리는, 그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시대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함께 분담해야 할 이웃에 대한 책임, 관심, 인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써오면서 이 나이에 얻게 된 생각 몇 가지를 대충 간추리라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폭력과 같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단순히 어떤 일지나 사실의 항목만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건은 그 안에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 즉, 그들이 그때 왜 거기에 있었는지, 어떤 생각과 반응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꿈꾸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 사료나 기록도
개별 인간의 분출 파해라는 의식과 감정, 그리고 내면과 행동의 관계 따위까지를 세밀히 기록해내지는 못한다는 것. 결국 그것들을 건져 올리는 임무는 문학의 몫이라는 것.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 선생님. 역사적 사건 안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깊게, 넓게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문학의 근본적인 목과 윤리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은 그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또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살아나죠. 그 작가가 쓴 이야기는 또 다시 한번 독자들의 시간 속에서 다시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역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독자들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작품 많이 쓰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